폭풍 한가운데 맨발의 가난한 소녀가 절망에 가득 찬 눈으로 나타나 백만장자인지 모르는 한 남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선생님, 제 동생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소녀가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힌 사업가는 아이를 따라갔고 잔해와 고요함 속에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잠자고 있던 기억을 일깨우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서울의 하늘은 무거운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강남의 유리와 절골로 이루어진 고층 빌딩들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김도윤의 고급 세단은 그 빗줄기를 가르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선율도 울리지 않았다. 김도윤 43세. KD건설의 CEO이자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동산 재벌 중 하나였다. 그의 인생은 숫자와 계약서 그리고 끝없는 회의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도 그는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무감정이 공존했다. 5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와 아들은 그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일어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그의 마음은 얼어붙은 듯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내비게이션은 강남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도윤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 될 줄은 몰랐다. 도윤의 차가 용산구의 낡은 주택가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재개발을 앞둔 이 지역은 곧 KD건설의 새로운 프로젝트 부지가 될 예정이었다. 빗속에서 한 작은 형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도윤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작은 소녀의 목소리였다. 약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빗속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다. 도윤은 차 창문을 내렸다. 무슨 일이야? 제 동생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요. 열이 너무 높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일정은 빡빡했고 오후에는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녀의 눈에서 읽을 수 있는 절박함은 그를 움직였다. 어디 있어? 내 동생은 저기요. 소녀는 손가락으로 좁은 골목을 가리켰다. 멀지 않아요. 도윤은 차에서 내렸다. 고급 정장이 빗물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소녀를 따라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지나치고 이제는 거의 무너져가는 듯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소녀가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가리켰다. 도윤은 소녀를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복도는 어둡고 축축했다. 몇몇 문은 이미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이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건물은 곧 철거될 예정이었다. 소녀는 반쯤 열린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여기에요. 파트. 도윤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작은 원룸 아파트는 깨끗했지만 가구는 거의 없었다. 방 한쪽 구석에 작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기가 누워 있었다. 약 1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도윤은 아이에게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너무 뜨거웠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도윤이 물었다.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는 3개월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빠는 우리를 두고 떠났어요. 저희끼리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곳도 곧 없어진대요. 도윤의 가슴이 조여왔다. 아이가 다시 한번 힘겹게 기침했다. 이름이 뭐니? 도윤이 소녀에게 물었다. 박지수예요. 동생은 박준호고요. 도윤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고급 코트를 벗어 아기를 감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다. 지수야, 네, 차로 가자.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야 해. 지수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실 건가요? 먼저 병원에 가야 해. 그리고 나서 내 집에서 지내도 돼. 동생이 나아질 때까지. 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동생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몇 가지 물건을 챙겼다. 도윤은 준호를 안고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빗속을 뚫고 차로 돌아왔다. 도윤은 아이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곧바로 강남의 유명한 사립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빠르게 진단했다. 심각한 폐렴이에요. 게다가 심한 탈수 상태입니다. 빨리 오셨네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의 전화가 울렸다. 비서였다. 사장님, 투자자 미팅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도윤은 창백한 준호와 겁에 질린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미팅 취소해. 모든 일정을 취소해. 네? 하지만 사장님, 이 미팅은 몇 주 전부터 준비해 온... 취소하라고 했어.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적어도 오늘과 내일은.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 전화를 끊고 도윤은 의사에게 돌아섰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들이 준호를 치료실로 데려갔다. 도윤은 대기실에서 지수와 함께 기다렸다. 소녀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괜찮아, 지수야. 의사 선생님이 준호를 잘 돌봐주실 거야. 지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윤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었다. 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내 이름은 김도윤이야.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몇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돌아왔다. 아이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해야 해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지쳐 보였고 그녀의 옷도 여전히 젖어 있었다. 지수야, 내 집에 가서 쉬자. 씻고 먹고 좀 자야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와서 준호를 볼 수 있어. 지수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병원을 나와 도윤의 차에 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동안 도윤은 백미러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비 오는 날 우연히 만난 두 아이로 인해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의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시련이 무엇인지를. 도윤의 차가 고급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지수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그녀가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응, 우리 집이야. 오늘부터 내 집이기도 해. 도윤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파노라마 정령이 내려다 보이는 60층 고층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넓은 창문을 통해 한강의 물결과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하지만 그 공간은 마치 박물관처럼 차갑고 비어 있었다. 완벽하게 배치된 가구들, 값비싼 예술품들, 그러나 어떤 생명의 흔적도 없었다. 여기서 씻고 쉴 수 있어. 도윤이 지수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했다. 옷은 내가 직원에게 부탁해서 가져오게 할게.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지수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낯선 환경이었다. 전 괜찮아요. 그냥 준호가 걱정돼요. 저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준호는 지금 최고의 의사들이 돌보고 있어.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볼 수 있어. 지금은 네가 좀 쉬어야 해. 그는 지수에게 방을 보여주고 가정부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에게 맞는 옷과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1시간 후 지수는 깨끗한 옷을 입고 부엌에 나타났다. 도윤은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었다. 배고파? 도윤이 물었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라면 좋아해? 아니면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있어? 라면 좋아해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윤은 노트북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었다. 물이 끓는 동안 그는 지수를 관찰했다. 소녀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조금씩 긴장을 풀고 있는 것 같았다. 지수야, 내 부모님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의 눈에 슬픔이 번졌다. 엄마는 3개월 전에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에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달라지셨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집에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도윤은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너와 준호만 남게 된 거구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집도 없어질 거래요. 모두 나가라고 했어요. 큰 회사가 그 땅을 샀대요.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어떤 회사인지 알아? 모르겠어요. 그냥 KD 뭐 그런 이름이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KD 건설, 그의 회사였다. 용산구 재개발 프로젝트. 그가 몇 주 전에 승인한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괜찮으세요? 지수가 물었다.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라면이 거의 다 됐네. 그는 라면을 그릇에 담아 지수 앞에 놓았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도윤은 자신의 생각에 잠겼다. 그의 회사가 이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가 서명한 서류들, 그가 참석한 회의들, 모두 차가운 숫자와 이익만을 생각했다. 실제 사람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았다. 지수가 라면을 다 먹은 후 도윤은 그녀를 침대로 안내했다. 푹 자. 내일 아침에 준호를 보러 갈 거야. 고마워요, 아저씨.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방을 나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용산구 재개발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다. 수치, 도면, 계약서. 그 안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에게 지급되기로 한 보상금이 실제로는 절반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주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의 책임자는 최승현, 그의 오른팔이자 KD건설의 부사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지수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준호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지만 의사는 적어도 일주일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준호야, 보고 싶었어. 지수가 작은 병실 침대 옆에 앉아 동생의 손을 잡았다. 도윤은 문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5년 전 그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곁에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중요한 회의를 위해 병원을 떠났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사장님, 도윤은 뒤를 돌아보았다. 최승현이 복도에 서 있었다. 승현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맞을 비서에게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어제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에 계시다고요. 승현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개인적인 일이야. 걱정할 것 없어. 승현은 병실 안을 힐끗 보았다. 저 아이들은 내가 돌보고 있어. 일단은. 승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사장님, 이번 주에 중요한 미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용산구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해. 승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혹시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배경 조사는 하셨나요? 요즘은 사기꾼들도 많고. 도윤의 눈이 차가워졌다. 승현 씨,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저 걱정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승현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승현이 떠난 후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 지수 옆에 앉았다. 준호가 많이 좋아졌네. 그가 말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도윤이 처음 보는 지수의 진짜 미소였다. 네, 의사 선생님이 곧 나을 거래요. 도윤은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지수야, 너희들이 살던 곳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지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원래는 괜찮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부터 돈이 없어졌어요. 아빠는 일을 잃으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모든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큰 건물을 짓는데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다니던 학교는 용산 초등학교요. 하지만 이제 너무 멀어서 가지 않았어요. 준호를 돌봐야 했거든요. 도윤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 아이들은 그의 회사 때문에 집뿐만 아니라 학교, 일상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날 오후 도윤은 지수를 데리고 용산 초등학교를 찾았다. 그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지수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KD건설의 사장이 직접 부탁하는 일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이사한테 물론입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현재는 제가 임시 보호자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윤은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방금 무슨 말을 한 것인가? 임시 보호자, 법적 절차. 그는 정말로 이 아이들을 책임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학교를 나온 후 도윤은 지수에게 물었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준호는요? 준호가 퇴원하면 좋은 어린이집을 찾아볼게. 그동안은 내가 돌볼게. 정말요? 아저씨가요? 지수의 눈에는 의심과 희망이 교차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응, 내가 할 수 있어. 그들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깨어나 있었다. 아기의 눈은 이제 더 맑아 보였고 열도 많이 내려간 상태였다. 안녕 준호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아기는 그를 바라보고 웃었다.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지수에게 병원에서 준호와 함께 있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같이 가요. 준호는 이제 잘 거예요. 내일 다시 올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병원을 나와 채 탔다. 도윤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는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아저씨, 질문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아저씨는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는 아저씨랑 아무 상관없는데.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도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예전에 너희들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소녀는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너무 많은 책임을 져야 했다. 집에 도착한 후 도윤은 지수에게 간단한 저녁을 준비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내일 회사에 가서 용산구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최승현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낼 것이다. 지수가 잠든 후 도윤은 그의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은 5년 전 가족을 잃은 후 완전히 변했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죄책감을 일에 묻혔다.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 이 두 아이들을 만난 후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너무 늦게 깨달았어.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버지였다. 김상욱 KD그룹의 창립자이자 전 회장이었다. 아버지, 도윤아, 승현이 네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하더구나. 무슨 일이야?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제가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용산구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야. 문제가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아버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도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거야. 네가 그걸 잊은 건가? 네 어머니와 아들을 잃고 나서부터 넌 너무 약해졌어. 도윤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직접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 내일 저녁에 오너라. 전화가 끊겼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전쟁터에 서 있었다. 하나는 그의 회사 내부에서, 또 하나는 그의 가족 안에서.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옳은 일을 할 것이다. 지수와 준호를 위해,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자신의 양심을 위해.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오랜만에 KD 건설 본사로 향했다.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KD 타워는 60층 높이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이었다. 도윤이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는 CEO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8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비서 정유미가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어제와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초에 부사장님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셨어요. 고마워 유미 씨. 최 부사장에게 내 사무실로 와달라고 전해줘. 도윤은 넓은 창문이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용산구 재개발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한번 열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의문점들을 적기 시작했다. 원 주민보상금, 실제 지급된 금액과 문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뒤, 이주 대책,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 삼함, 안전 문제, 급하게 진행된 철거 작업으로 인한 위험성 노크, 소리가 들렸다. 최승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님 드디어 뵙게 되네요. 걱정했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승현 씨, 용산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승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네, 물론입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모두 이주했나? 승현은 잠시 망설였다. 대부분이요. 몇몇 완고한 주민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보상금은 모두 지급됐나 계약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승현 씨, 내가 어제 프로젝트 파일을 검토했어. 문서상의 보상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승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장님, 그건 단순한 행정적 오류일 겁니다. 제가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대책은 문서에는 대체 주택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았어. 승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장님, 사업은 때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도윤의 눈이 차가워졌다. 법적 최소 요건 그게 다야?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어. 사장님, 승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가요? 이 프로젝트는 몇 개월 전에 이미 승인받았고 사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수와 준호의 사진이었다. 그는 어제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프린트해 두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 승현 씨. 나 자신이 바뀌었어. 승현은 사진을 힐끗 보았다. 사장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해. 용산구 재개발은 재검토가 필요해. 승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체결됐고 투자자들이 내 말 들었지? 일시 중단이야. 그리고 오후에 임원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방향을 논의할 거야. 승현은 더 이상 항변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전화를 들어 병원에 연락했다. 준호의 상태는 계속 호전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지수에게 전화했다. 오늘은 그녀의 첫 등교일이었다. 지수야,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아저씨. 선생님들이 친절해요. 좋네, 오늘 일찍 퇴근할게. 함께 준호를 보러 갈까? 네, 지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5년 동안 이 도시를 바꾸는 일에 집중해왔다. 더 높은 빌딩, 더 넓은 도로, 더 현대적인 시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오후 회의는 예상대로 격렬했다. 임원들은 도윤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 사장님, 이 프로젝트는 이미 투자자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겁니다. 재무이사가 우려를 표했다. 맞습니다. 게다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른 임원이 덧붙였다. 도윤은 차분히 대답했다. 나는 이 회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용산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승현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사장님, 갑자기 자선 사업가가 되셨나요? 도윤은 승현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승현 씨,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었지? 나는 당신이 보고한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 설명해 줄 수 있나?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승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장님, 저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고 부정직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도윤이 차갑게 물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도윤은 용산구 프로젝트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새로운 보상 계획을 수립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 승현은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회의실을 떠났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예정보다 일찍 회사를 나왔다. 그는 지수의 학교로 향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그는 이상하게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지수가 나타나자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아저씨, 지수가 달려와 반갑게 인사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도 몇 명 사귀었어요. 도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준호는 이제 훨씬 건강해 보였다. 의사는 2, 3일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윤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담당 의사가 도윤을 복도로 불러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아이의 법적 상태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퇴원 후 아이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제가 임시 보호자로 있을 예정입니다.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고요. 의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네요. 아이들이 좋은 보호자를 만난 것 같아 기쁩니다. 도윤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지수는 준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저녁 식사 후 도윤은 지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수에게 자신의 아들이 좋아했던 게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함께 게임을 하며 웃고 즐겼다. 아저씨, 질문이 있어요. 지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뭐든지 물어봐. 저희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지 않았다. 지수야, 너희가 원하는 한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어. 정말요? 하지만 아저씨는 우리랑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도윤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관계는 만들어지는 거야, 지수야. 나는 너희들을 정말 돌보고 싶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언젠가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도윤은 마음이 아팠다. 그는 천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이 아이들의 불행에 일조한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 김산국을 만나기 위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상욱은 이미 와인을 마시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도윤이 테이블에 앉았다. 도윤아, 오랜만이구나. 상욱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승현이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네가 회사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 같구나.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용산구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어요. 그게 어째서 우리 문제지? 상욱이 냉정하게 물었다. 사업은 사업이야. 감정을 섞으면 안 돼. 그런데 그 감정이 없는 사업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프로젝트 때문에 집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들을 버렸어요. 상욱은 비웃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많아. 우리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면요? 아버지, 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5년 전 가족을 잃고 나서 모든 감정을 차단했어요. 일에만 몰두했죠. 하지만 그건 도피였습니다. 산국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도윤아, 네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해가 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어. 승현이 그 프로젝트를 맡은 이유는 그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가 부정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윤이 대답했다. 아버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승현이 보상금의 일부를 빼돌리고 있어요. 상국의 표정이 변했다. 증거가 있나?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상욱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도윤아, 네가 그 아이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건 이해해. 네 아들을 잃고 나서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하지만 비즈니스와 개인 감정은 분리해야 해. 아버지,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비즈니스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물에는 사람이 살고 우리가 짓는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에요. 사람을 무시한 비즈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욱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증명해, 보여라. 승현에 대한 증거를 찾고
용산구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계획을 세워라. 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다. 지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소녀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이 아이들을 지키고 회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승현과 같은 강력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는.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옳은 일을 위해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에 일찍 도착했다. 그는 용산구 프로젝트의 모든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수상한 거래 내역들을 발견했다. 보상금의 일부가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도윤은 이 정보를 저장하고 법무팀장을 불렀다. 박 이사님, 이것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 용산구 프로젝트의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법무팀장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자금 유용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해 주세요. 그 법무팀장이 나간 후 도윤의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김도윤 씨, 박준호 군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캉조.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지수의 학교였다. 김 선생님, 지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학교에 와주시겠어요? 도윤의 가슴이 조여왔다. 무슨 일인가요? 직접 오셔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접고 서둘러 회사를 나섰다. 그가 떠난 후 승현은 그의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다. 그는 도윤의 컴퓨터를 살펴보았다. 화면에는 용산구 프로젝트 파일이 열려 있었고 수상한 거래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승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윤, 네가 나를 조사하고 있군. 그는 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도윤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한편 도윤은 지수의 학교에 도착했다. 교장실에는 지수와 한 여교사가 앉아 있었다. 지수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도윤이 물었다. 교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지수가 오늘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다른 아이가 그녀의 가족 상황에 대해 놀렸고 지수가 그 아이를 밀쳤어요. 도윤은 지수 옆에 앉았다. 지수야, 무슨 일이 있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애가 저보고 버려진 아이라고 했어요. 엄마도 아빠도 없다고. 그리고 아저씨는 진짜 아빠가 아니라고. 도윤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지수를 부드럽게 안았다. 지수야, 괜찮아. 네가 버려진 게 아니야.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하세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약속해. 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그는 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돌보고 싶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교장과 이야기를 마친 후 도윤은 지수를 데리고 나왔다. 그들이 학교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한 여교사가 그들을 불러 세웠다. 김도윤 씨. 도윤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여교사는 바로 이은지, 5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였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도윤은 자신의 슬픔에 갇혀 그녀를 밀어냈고 결국 그녀는 떠났다. 은지 씨.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랜만이네요, 도윤 씨.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수가 당신과 함께 있다고 들었어요. 지수는 제 반 학생이에요. 도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이 지수의 담임 선생님이었군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특히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지수는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저씨, 선생님을 알아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응, 선생님과 나는 오래된 친구야. 은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도윤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들은 학교 앞 공원 벤치에 앉았다. 지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었다. 도윤 씨, 어떻게 지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은지가 물었다. 도윤은 모든 이야기를 했다. 비 오는 날 지수와 준호를 만난 일, 용산구 프로젝트와의 연관성, 그리고 그가 느끼기 시작한 변화에 대해. 놀랍네요. 은지가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5년 전 우리가 헤어졌을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은지야.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 아들이 떠나고 내 마음도 함께 죽은 것 같았어. 알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 아이들을 돕는 모습을 보니 기뻐요. 도윤은 은지를 바라보았다. 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은지야, 나는 이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은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건 큰 결정이에요. 도윤 씨. 알아. 하지만 이게 옳다고 느껴. 내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진심이라면 제가 도울게요. 지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리고 준호도요. 그들의 대화는 도윤의 전화 벨소리로 중단되었다. 법무팀장이었다. 사장님,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최승현 부사장이 용산구 프로젝트의 보상금 중 상당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를 찾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승현 부사장이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문제가 생겼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내 부사장이 나를 몰아내려고 해. 회사의 방향을 바꾸려는 내 시도가 마음에 들지 않나 봐. 은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도윤 씨,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지지를 느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수와 준호가 있었고 이제 은지도 다시 그의 곁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KD타워의 최상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의 이사회는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사들이 한 명씩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최승현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입장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의장인 박재현이 말했다. 오늘 긴급 이사회는 최승현 부사장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최 부사장, 안건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나누어 주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저는 오늘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김도윤 사장이 최근 보여준 행동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 가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차분히 승현을 바라보았다. 승현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첫째, 도윤 사장은 이미 승인된 용산구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소송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도윤 사장은 회사 자원을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사진을 보시면 그가 낯선 아이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 회사 시간, 심지어 회사 법률팀까지 개인적인 일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도윤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가 지수와 함께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 그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 등이었다.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도윤 사장은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 변경, 감정적인 판단, 비합리적인 지시 등이 그 증거입니다. 승현은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따라서 저는 김도윤 사장의 즉각적인 사임과 임시 경영진 구성을 제안합니다. 회사의 안정과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회의실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눈이 도윤에게 향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 여러분, 최 부사장의 주장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류 뭉치를 꺼냈다. 먼저 용산구 프로젝트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도윤은 첫 번째 서류를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용산구 프로젝트의 실제 보상금,
지급 내역과 공식 문서상의 금액 차이를 보여줍니다. 수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두 번째 서류를 나누어 주었다.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최승현 부사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승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며 배임입니다. 도윤이 계속했다. 저는 법무팀과 함께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했고 증거는 확실합니다. 도윤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다음으로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에 관해서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회사의 용산구 프로젝트로 인해 집을 잃은 피해자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을 돕고 있으며 이는 우리 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마지막으로 제 정신 상태에 관한 의문입니다. 저는 5년 전 아들을 잃은 후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일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것이 정말 건강한 정신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더 건강한 상태일까요? 도윤은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사 여러분, 저는 KD건설의 새로운 비전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새로운 비전에는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지역 사회와의 상생, 그리고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 포함됩니다. 도윤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최 부사장,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의장이 물었다. 승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것은 모두 조작된 증거입니다. 도윤 사장이 저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증거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해 보입니다. 재무이사가 말했다. 은행 거래 내역은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승현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모두 도윤 사장의 계략입니다. 그는 회사를 자선단체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지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도윤은 차분히 대답했다. 윤리적인 비즈니스와 수익성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사회는 투표로 이어졌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이사회는 최승현의 즉각적인 해임과 도윤의 새로운 비전 검토를 승인했다. 승현은 분노와 충격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들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도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경비를 불러주세요. 의장이 말했다. 최 전 부사장을 밖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승현은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깃들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지수에게 전화했다. 지수야,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중요한 일이 생겼어. 괜찮아요, 아저씨. 선생님이 방과 후에 저랑 같이 있어 주신대요. 선생님이? 은지 선생님. 네, 음악 수업도 해주신대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겠구나. 선생님께 고마워하고 내가 나중에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폭풍은 지나간 것 같았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병원으로 향했다. 준호가 오늘 퇴원하는 날이었다. 그는 아기용 카시트와 몇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그를 맞이했다. 김 씨, 준호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준호의 병실로 들어갔다. 아기는 깨어 있었고 간호사가 그를 돌보고 있었다. 안녕, 준호야. 도윤이 아기에게 다가갔다. 준호는 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들었다. 작고 따뜻한 몸이 그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도윤은 5년 전 자신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안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다. 이제 집에 가자, 준호야. 지수 누나가 기다리고 있어. 병원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도윤은 준호를 안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형체가 보였다. 최승현이 그의 차 옆에 서 있었다. 도윤, 잠깐 이야기 좀 하지.
승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도윤은 준호를 더 꼭 안았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해. 난 더 이상 너와 대화할 생각이 없어. 네가 날 파멸시켰어. 승현이 한 걸음 다가왔다. 내 경력, 내 평판, 모든 것을. 하지만 난 쉽게 물러서지 않아. 승현, 이젠 그만둬. 네가 저지른 일의 증거가 모두 있어.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야. 승현은 비웃었다. 법?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힘이야. 그리고 넌 곧 내 힘을 느끼게 될 거야.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위협하지 마. 그건 너한테 더 불리해질 뿐이야.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야, 도윤. 승현의 눈에 증오가 가득했다. 네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애착을 갖게 됐다면서? 정말 안타깝겠네. 만약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방금 한 말 녹음됐어. 이제 네가 아이들을 위협했다는 증거가 생겼군. 승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급히 걸어갔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준호를 차에 태우고 지수의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지수와 은지가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 지수가 기뻐하며 동생에게 달려갔다. 드디어 집에 올 수 있구나.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집에 갈 수 있어. 은지가 다가왔다. 준호가 많이 좋아 보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은지 씨, 오늘 지수를 봐주셔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지수는 정말 재능 있는 아이예요. 오늘 음악 수업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수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이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지수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네. 예전에 엄마가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피아노가 없어서 연습을 못 했어요. 도윤은 생각에 잠겼다. 그럼 우리 집에 피아노를 들여놓아야겠구나. 지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물론이지.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은지가 미소를 지었다. 오메다. 지수는 정말 타고난 음악적 감각이 있어요. 좀 더 배우면 놀라운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은지를 바라보았다. 은지 씨,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오늘 준호가 퇴원한 것도 축하할 겸.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기쁘게 함께하겠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식사하는 동안 지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준호는 도윤의 무릎 위에 앉아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윤은 은지에게 말했다. 은지 씨, 내가 정말 지수와 준호를 입양하려고 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 은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군요. 네, 이 아이들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어. 그리고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해.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변했어요, 도윤 씨. 좋은 방향으로요. 모든 것이 변했어.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나의 삶, 나의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회사는요? 은지가 물었다. 회사도 변화시킬 거야. 오늘 이사회에서 최승현의 부정행위를 밝히고 새로운 비전을 제안했어. 이제 KD건설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회사가 될 거야. 은지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다. 도윤 씨,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윤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5년 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슬픔에 빠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지. 그때 네가 내 곁에 있어주려 했는데 내가 너를 밀어냈어. 미안해.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래, 지금.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은지야,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은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도윤의 아파트로 향했다. 지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준호도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도윤은 아이들을 각자의 방에 눕혔다.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이에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들은 내 삶에 빛을 가져왔어. 은지는 시계를 보았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내일 수업이 있어서. 물론이야. 내가 데려다 줄게. 차 안에서 그들은 대부분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편안함이 담긴 침묵이었다. 은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말했다. 은지야, 이번 주말에 지수와 준호와 함께 피크닉 가려고 해. 같이 갈래?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도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행복감을 느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2주 전만 해도 그는 혼자였고 감정적으로 비어 있었다. 이제 그에게는 지수와 준호가 있었고 은지와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도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아이들의 방을 확인했다. 두 아이 모두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도윤은 부드럽게 지수의 입에 키스했다. 잘 자, 우리 딸. 그리고 준호의 방으로 가서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다. 잘 자, 아들아. 도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최승현의 위협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지수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왔다. 안녕 지수야, 잘 잤어? 네 아저씨. 지수가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요? 아직 자고 있어. 오늘은 학교에 안 가도 돼. 우리 세 명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 지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뭐 할 거예요? 먼저 피아노를 사러 갈까? 그리고 준호에게 필요한 것들도 좀 더 사고. 아저씨, 지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저씨는 정말 우리 아빠가 되실 거예요? 도윤은 지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 지수야, 내가 너희 아빠가 되고 싶어. 너희들이 그걸 원한다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도윤은 지수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지수야. 바로 그때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수가 재빨리 일어났다. 제가 가볼게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최승현은 이미 그의 새로운 가족을 위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단계는 김산국 도윤의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김산국은 강남의 고급 요양병원 병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70세의 그는 KD그룹의 창립자이자 한국건설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한없이 약해 보였다. 그는 6개월 전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최승현이 들어왔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상국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승현이구나. 와줘서 고맙다. 승현은 병상 옆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늙은이가 어떻게 지내겠나. 상욱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도윤이 너를 회사에서 내쫓았다고 들었다. 승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도윤 사장이 오해로 인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해? 상국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듣기로는 네가 용산구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렸다던데. 승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저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싶지만 상욱이 천천히 말했다. 도윤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승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전을 바꿨다. 회장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윤 사장이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KD건설을 자선단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들을 중단시키고 사회적 책임이니 윤리적 경영이니 하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상욱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거라. 그는 용산구 프로젝트를 완전히 다시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심지어 대체 주택까지 제공하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익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상욱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승현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도윤 사장이 길거리에서 주워온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는 완전히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상욱의 눈이 커졌다. 어떤 아이들? 용산구에 살던 고아들입니다. 도윤 사장은 그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돌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적 입양 절차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욱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알던 도윤이가 아니군. 승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 이대로 두면 KD그룹의 미래가 위험합니다. 도윤 사장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산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를 불러라.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 승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승현이 떠난 후 상국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아들 도윤은 항상 이성적이고 냉철한 비즈니스맨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법이 없었다. 적어도 그의 가족을 잃기 전까지는. 그 이후로 도윤은 더욱 차갑고 냉정해졌다. 그런 그가 갑자기 아이들을 입양하고 회사의 방향을 바꾸려 한다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편 도윤은 지수와 준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아침에 피아노 쇼룸을 방문했고 지수는 마음에 드는 그랜드 피아노를 골랐다. 도윤은 주저없이 그것을 구매했다. 그들은 또한 준호를 위한 옷과 장난감들, 그리고 지수를 위한 새로운 옷들도 샀다. 점심 식사 후 도윤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승현이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승현? 도윤, 회장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지금 당장.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말씀드렸어? 글쎄 아마도 네가 회사를 망치려는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승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알았어. 어디로 가면 되지? 삼성 서울병원. 회장님은 거기 계셔. 도윤은 놀랐다. 병원? 아버지가 아프신 거야? 오, 너는 몰랐구나. 회장님은 6개월 전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 도윤의 가슴이 조여왔다. 뭐라고? 왜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야? 회장님의 지시였어.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나 봐. 승현의 목소리에는 가짜 동정심이 묻어 있었다. 전화가 끊기고 도윤은 충격에 빠졌다. 그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저씨, 괜찮아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그런데 잠깐 할아버지를 뵈러 가야 할 것 같아. 은지 선생님께 연락해볼까? 은지는 기꺼이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했다. 도윤은 은지의 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준 후 병원으로 향했다. 삼성 서울병원 VIP 병동에 도착한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병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한때 강인하고 위험 있던 김상국은 이제 수척하고 창백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도윤이 침상 옆으로 다가갔다. 도윤아, 왔구나. 상욱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왜,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도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상국이 대답했다. 넌 항상 바빴고 그래도 알려주셨어야죠. 제가 아버지 곁에 있었을 텐데. 상국은 가볍게 웃었다.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뭐가 달라지겠니? 난 언젠가는 가야 할 사람이야.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아, 상욱이 화제를 바꿨다. 네가 회사에서 이상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고 들었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현이 말했군요. 그래, 그 아이는 걱정하고 있더구나. 네가 회사를 사회복지기관으로 바꾸려 한다고. 아버지, 제가 하려는 것은 회사를 더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상욱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네가 어떤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한다고? 도윤은 놀랐다. 그것까지 말했군요. 도윤아, 넌 미쳤니? 길거리에서 주워온 아이들을 입양한다고? 넌 KD그룹의 후계자야. 이런 스캔들은 회사에 해가 될 뿐이야.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은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로 인해 집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들을 버렸어요. 저는 그들에게 책임을 느낍니다. 책임. 상욱이 비웃었다. 그건 네 책임이 아니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아니요, 아버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말로 우리의 양심을 무시해왔어요. 하지만 그 비즈니스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비즈니스입니다. 산국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구나 보. 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저에게 다시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요. 상욱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구나. 도윤은 놀랐다. 정말요? 그래, 내 손자와 손녀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봐야겠지.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일 데려올게요. 산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도윤아, 승현에 대해서 그 아이를 조심해라. 그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 도윤은 놀랐다. 아버지도 승현을 의심하세요?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보아왔다. 승현의 눈에는 항상 욕망이 있었어. 그리고 그런 욕망은 때로 사람을 위험하게 만든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병원을 나온 도윤은 은지에게 전화했다. 은지야, 아이들 괜찮아? 응, 다들 잘 지내고 있어. 지수는 내 오래된 키보드로 연습하고 있고 준호는 방금 잠들었어. 고마워, 은지야. 곧 갈게. 도윤은 채 올라 시동을 걸었다. 그때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번호 표시가 없었다. 여보세요? 도윤 씨,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보호소의 김민정입니다. 도윤은 긴장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지수와 준호의 입양 신청에 관해 연락드렸습니다. 면담 일정을 잡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을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도윤의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는 아이들을 버렸잖아요. 법적으로는 아직 그의 친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어요. 내일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도윤은 충격에 빠졌다. 아이들의 친아버지라니. 그는 지수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지수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종종 폭력적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이들을 완전히 버렸다. 그런 사람이 다시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가려 한다니. 도윤은 절대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은지의 집에 도착한 도윤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아저씨, 지수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선생님이 피아노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들어볼래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꼭 듣고 싶어. 지수는 은지의 오래된 키보드 앞에 앉아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툴렀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와, 지수야, 정말 잘하는구나. 도윤이 박수를 쳤다. 지수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났다. 내일도 연습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집에 곧 진짜 피아노가 배달될 거야. 아이들이 준비하는 동안 도윤은 은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들의 친아버지라고? 은지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내일 아동보호소에서 면담이 있어. 하지만 나는 그가 진짜 아이들을 위해 돌아온 것인지 의심스러워. 은지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이들은 이미 너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어. 도윤은 고마운 마음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은지야.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백미러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수야, 너희 아빠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지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왜요? 그냥 알고 싶어서.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자주 집에 오지 않았고 오셔도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때로는 엄마를 때리기도 했어요. 도윤의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아빠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오셔도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사라지셨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준호를 돌봐야 했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뒷좌석으로 가서 지수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지수야.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킬게. 지수는 도윤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준호는 카시트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도윤은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하나는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승현의 위협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최승현이 아이들의 친아버지를 찾아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윤은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이사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박지수와 박준호의 친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알아봐 주시겠어요? 이름, 직업, 최근 행적, 가능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준비시켰다. 오늘은 그들이 김상국을 만날 날이었다. 우리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수가 물었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야. 도윤이 대답했다. 지수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요? 응, 내 아버지셔.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하셔. 지수는 조금 긴장한 듯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조금 무서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야. 그들은 병원에 도착했다. 도윤은 준호를 안고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함께 김산국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산국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특별히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 여기 지수와 준호예요. 도윤이 말했다. 산국은 아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수는 도윤의 뒤에 반쯤 숨어 있었고 준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리 오너라, 아이들아. 산국이 손짓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상욱의 엄격한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너는 지수구나. 몇 살이니? 9살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상국이 준호를 가리켰다. 준호예요. 10달이 됐어요. 지수가 대답했다. 상국은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작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상국의 눈에서 변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도윤아,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도윤은 놀랐다. 그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거부하거나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네, 그들은 정말 특별해요. 상국은 지수에게 물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할아버지. 저는 공부도 잘하고 이제 피아노도 배우고 있어요. 피아노? 그래?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지수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아직 잘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상국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좋다, 지수야. 너는 분명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들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국은 점점 더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었고 특히 지수의 총명함과 준호의 순수한 미소에 매료되었다. 방문이 끝나갈 무렵 상욱이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아,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아이들은 우리 가족이 되어야 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산국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도 네가 오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익만을 추구해왔어. 이제는 변화의 시간인지도 모르지. 그것은 도윤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가장 놀라운 말이었다. 김상국 KD그룹의 창립자이자 냉철한 비즈니스맨으로 알려진 그가 이런 말을 하다니. 병원을 나온 후 도윤은 아동보호소로 향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법무팀장이었다. 사장님, 박지수와 박준호의 아버지에 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박성민 39세,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해졌고 약 1달 전에 아이들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장님. 박성민은 2주 전까지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옷을 입고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승현과 만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도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보호소에 도착한 도윤은 김민정 상담사를 만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박성민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 씨. 민정이 인사했다. 이쪽은 박성민 씨, 지수와 준호의 친아버지입니다.
성민은 40대 초반의 남자로 술에 절어 살았을 것 같은 인상과는 달리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사장님. 성민이 비웃듯 인사했다. 도윤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 갑자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하군요. 한 달 동안 그들을 버려두었는데 말이죠.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도윤이 차갑게 물었다.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아이들을 되찾으라고 지시한 건 아닌가요? 성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윤은 법무팀장에게서 받은 정보를 공개했다. 박 씨, 당신은 2주 전까지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승현과 만나는 모습이 목격되었죠. 그는 제 회사의 전 부사장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얼마를 제안했나요? 민정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윤은 계속했다. 박 씨는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으며 과거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아이들을 되찾으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지 않나요? 성민은 더 이상 자신의 거짓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 최승현이 나에게 접근했어. 그는 내가 아이들을 되찾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게 어때서? 난 그들의 친아버지야. 법적 권리가 있어. 민정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박 씨,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이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동기를 고려할 때 아이들을 당신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성민은 분노했다. 이럴 수 없어. 그들은 내 아이들이야. 맞습니다. 도윤이 차분히 말했다. 그들은 당신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당신은 그들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난 정말 형편없는 아버지였어.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난 모든 것을 포기했어. 아이들까지도. 도윤은 성민에게 다가갔다. 박 씨,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요.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정말 당신과 함께 행복한가요? 네,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물러서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이 남자를 신뢰할 수 없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술을 끊고 정기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승현과의 모든 접촉을 끊어야 합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면담이 끝나고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정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은지였다. 도윤아,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은지야.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입양에 동의했어. 그리고 아버지도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좋아하셨어. 정말 다행이다. 이제 공식적인 입양 절차만 남은 거네? 그래, 이제 곧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거야. 도윤은 기쁨에 차서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승현. 그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였고 분명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12월의 어느 저녁, 도윤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입양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다음 주에 완료될 예정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식적으로 지수와 준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5개월 전 비오는 날 두 아이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생각은 최승현으로 향했다. 승현은 아이들의 생부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 잠잠해졌다. 하지만 도윤은 그가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승현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김도윤 씨, 아버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조여왔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와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가까워졌다. 상국은 지수와 준호에게 할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도윤이 회사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도 점점 이해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도윤은 아버지의 병실로 달려갔다. 아버지,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섰다. 상국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약했고 모니터의 신호음은 불규칙했다. 의사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김씨, 회장님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지에게 전화했다. 은지야,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야, 지금 바로 준비할게. 도윤은 아버지 곁에 앉았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지수와 준호도 곧 올 거예요. 상국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도윤아,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을 아껴야 해요. 산국은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할 말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도윤아, 넌 항상 옳았어.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난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내가 널 너무 차갑게 키웠다. 감정을 억누르고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그게 네 아들을 잃게 된 원인 중 하나야.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 잘못이었어요. 아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이제 넌 다시 기회를 얻었구나. 지수와 준호, 그들은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은지가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다. 지수는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산국은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준호야, 와주어서 고맙구나. 아이들은 침대 옆에 섰다. 상욱은 약한 손으로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수야, 너는 아주 특별한 소녀야. 내 피아노 연주, 다음에 꼭 들려줄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할아버지.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정말 멋진 곡을 연주해 드릴게요. 산국은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아, 나 대신 약속 하나 지켜줄래? 네, 아버지. 무슨 약속이든 지키겠습니다. 용산구의 주민들. 우리가 내쫓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렴. 그리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집을 지어주렴. 도윤은 놀랐다. 아버지,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내가 평생 쌓아온 재산, 일부는 그들을 위해 써다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아버지. 산국은 은지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시겠소? 은지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를 지었다. 네, 회장님, 제가 이 가족을 돌보겠습니다. 상국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좋구나. 이제 난 마음 편히 갈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아침 김산국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많은 비즈니스 동료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했지만 도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곁을 지켜주는 은지와 아이들이었다. 상욱의 마지막 말대로 도윤은 용산구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장례식 다음 날, 도윤은 회사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KD건설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산국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기자들은 열광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그중 한 명이 물었다. 최승현 전 부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최 전 부사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복수가 아닌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에게도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최승현은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그는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승현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보다 회사의 새로운 시작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후 도윤은 은지에게 전화했다. 은지야, 준비됐어?
오늘 법원에 가야 해. 응, 다 준비됐어. 지수와 준호도 설레서 잠을 못 잤대. 오늘은 바로 입양 절차의 마지막 날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도윤은 공식적으로 지수와 준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법원에 도착한 그들은 판사실로 안내되었다. 지수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준호는 작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김도윤 씨, 법원은 당신의 입양 신청을 승인합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오늘부터 박지수와 박준호는 법적으로 김지수, 김준호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어. 지수도 울고 있었다. 아빠, 그것은 지수가 처음으로 도윤을 아빠라고 부른 순간이었다. 도윤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법원을 나온 후 그들은 도윤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다. 은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케이크, 풍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와, 지수가 기뻐했다. 정말 예뻐요. 도윤은 은지에게 감사의 미소를 보냈다. 모두 은지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도윤과 은지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은지야, 나는 정말 행복해. 도윤이 말했다. 5개월 전만 해도 내 인생은 완전히 공허했어. 하지만 이제 내게는 가족이 있어.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도윤 씨. 좋은 방향으로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네가 있었어. 도윤이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나와 결혼해 줄래? 우리 함께 지수와 준호의 부모가 되어주지 않을래? 은지의 눈이 커졌다. 도윤 씨, 너무 갑작스러운가? 하지만 나는 확신해. 네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되고 싶어요. 도윤은 은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들의 입술이 만났다. 크리스마스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달려갔다. 트리 아래에는 수많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특별한 것은 은지의 손에 빛나는 약혼 반지였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지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은지와 도윤은 미소를 교환했다. 지수야, 은지 선생님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실 거야. 도윤이 말했다. 선생님이 너희 엄마가 되어주실 거야. 지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와, 준호야, 들었어? 우리 이제 엄마도 생겼어. 준호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용산구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건설 현장이 생겨나고 있었다. 산국마을이라 불리는 새로운 주택 단지였다. 도윤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기 위해 용산구에서 쫓겨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집을 짓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가 예전에 살던 곳이에요. 지수가 한 지점을 가리켰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여기에는 더 좋은 집들이 들어설 거야.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돌아올 수 있어. 우리도 여기로 올 거예요? 지수가 물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지수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결정할 거야.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지금 우리 집이 좋아요. 하지만 가끔 여기 와서 옛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 지수야. 언제든지.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거실에 모두를 불러 모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족이 된 첫날이지. 그래서 특별한 선물이 있어. 그는 큰 봉투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다. 열어봤다. 지수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울예술고등학교의 음악 영재 프로그램 입학 허가서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지수가 물었다. 지수야, 선생님과 내가 네 음악적 재능을 학교에 알렸어. 그들이 너를 오디션에 초대했고 내 재능을 인정받아 특별 프로그램에 입학하게 됐어. 지수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정말요? 제가 정말 음악학교에 갈 수 있어요. 은지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 재능은 정말 특별해, 지수야. 지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도윤과 은지를 껴안았다. 감사해요, 아빠, 엄마. 엄마라는 말에 은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이 잠든 후 도윤과 은지는 테라스에 나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 도윤이 말했다. 모든 것이 비 오는 날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어. 은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운명이었을 거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해준 운명.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 차갑고 비어있던 도윤의 집은 이제 사랑과 웃음, 음악으로 가득 찬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회사도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